5년 내 5번의 변호사 시험을 보고 합격하지 못하면 이른바 오탈자 낙인이 찍히고 더 이상 시험도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병역 의무만은 예외인데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며 소송을 낸 두 아이의 엄마가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들어봤습니다. 최근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항공업계와 관광업계가 성수기를 맞은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공항 인근 주민들은 고통을 받으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책은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로스쿨 학생들은 졸업 이후 5년 안에 5번의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5번을 다 합격하지 못할 경우 이른바 오탈자 낙인이 찍힙니다. 이 오탈자는 더 이상의 시험 응시 기회를 가질 수 없는데 예외사항은 병역 의무뿐이라고 합니다. 이에 두 아이를 낳고 기르느라 3번의 시험 기회를 날려야 했던 엄마가 지난 7일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혜인 기자가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어렸을 때는 막연한 장래희망 정도였는데 대학에 진학을 하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게 됐을 때 어렸을 때 장래희망이 생각이 난 거예요. 변호사 하면은 다른 사람 권리를 찾아주고 실현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주잖아요. 그런 모습이 되게 어린 마음에 동경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멋있어 보였었고 임신을 했지만 공부를 계속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래 앉아 있기가 힘들고 너무 계속 몸이 피로함이 느껴지고 애를 출산하고 나서 60일 만에 공부를 시작한 거여서 몸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실질적으로는 2번째 시험인데 이제 형식적으로 5번째 시험. 그때는 마지막 남은 기회였으니까 되게 필사적으로 이 기회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2다리 뽑고 편히 잡은 기억이 없어요. 결국 시험에 안 됐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 저한테는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해도 그 간격은 메울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주어졌던 마지막 시험도 그렇게 지나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변호사를 꿈꿨던 김누리 씨. 하지만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단 2번밖에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두 아이를 낳고 기르느라 마지막 기회에서도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일명 오탈자가 됐습니다. 그때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네, 되게 울었어요. 되게 많이 울었는데 근데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임신이라고 하면 정말 산모나 뱃속에 있는 태아한테 다 축복인 건데 나는 왜 울고 있나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변호사 시험법 제7조는 변호사 시험의 응시 기간과 횟수를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있는데 예외는 군복무뿐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를 예외로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김 씨는 헌법 소원을 2번 제기했지만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을 받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지난 7일 김 씨는 저출산 위기와 극복에 대한 뉴스를 볼 때마다 화가 난다며 변호사 시험 응시 지위 확인해소를 냈습니다. 법조인을 뽑는다는 시험에서조차 임신, 출산, 양육을 배려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과연 다른 시스템에서는 어떨까? 배려를 하고 있나? 제가 배운 방법대로 부당함을 밝히고 권리를 찾아야겠다. 임신으로 인한 오탈자 소송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바라는 건 실질적인 평등이라는 게 김 씨의 말입니다. 제가 국가에게 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 어렸을 때 장래 희망이었던 변호사가 되게 해달라고 제 꿈의 실현을 보장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기회는 평등하게,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지 않나. 김 씨를 대리하는 박은선 변호사는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놓친 3번의 기회를 다 쓴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원고에게 시험을 볼 지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업의 자유나 건강권, 그리고 원고의 그 모성권과 또 아이의 교육권, 여러 가지 기본권들이 침해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시험법 제7조가 위헌이고, 또 그렇게 위헌이기 때문에 원고에게 변호사 시험 응시자 지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탈 제도에 대한 로스쿨 재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 취재진이 만난 학생들은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붙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오탈에 좀 압박이 있을 것 같아서 심리적으로 힘든 기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제대로 못하기도 하고. 학생들은 또 예외 사항이 한정적이라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거는 약간 좀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걸 일률적으로 그냥 이제 5년에 5번 이제 군대를 제외하는 거 이런 것, 사실 임신, 출산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일이니까 이제 또 저는 응시 기회를 뭐 5번은 준다던가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지금처럼 이렇게 무조건 1년에 이렇게 차감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박 변호사는 소송 진행 중에 법이 개정돼 소송이 각하됐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소송이 각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저희가 소송을 진행 중에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시험 제7조가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서 우리 원고가 시험 볼 자격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의 소송이 각하되는 것, 그것이 제가 더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원고...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를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김 씨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잃은 것이 중대한 불이익으로 인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김혜인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이 소송을 낸 원고가 변호사 시험을 단 2번 봤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연인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원고는 2016년 제5회 변호사 시험과 2020년 제9회 변호사 시험에만 응시했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로스쿨을 졸업한 김 씨는 한 달 전에 치러진 제5회 변호사 시험을 봤는데요. 첫째 아이 임신으로 이듬해 제6회 변호사 시험은 칠 수 없었고요. 아들을 낳고 키우느라 제7회 변호사 시험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2018년엔 둘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제8회 변호사 시험 한 달 전 출산으로 총 3번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변호사 시험을 5년 이내 5회로 제한한 이유가 이전에 이제 사법고시에서 문제가 됐던 이른바 이 고시낭인, 이거를 좀 없애자 혹은 줄이자 위해서였는데요. 하지만 명칭만 변시낭인으로 바뀌고 사실 현실은 바뀐 게 없다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변호사 시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오탈 제도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계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합헌을 선고했는데요. 또 마지막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 직장암과 뇌경색 환정을 받은 한 50대가 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이 50대 변시 오탈자의 사연도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래도 이 법원 판결이 헌재 결정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요. 자, 원고 측 이번 소송 결과를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달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판결로 코로나19 확진자의 변시 제한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변호사 시험은 5년 내에만 응시할 수 있고 질병 등으로 인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데 이 사건 응시 제한으로 확진자 등은 적어도 1년간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돼 그에 따른 불이익은 매우 중대하다는 게 그 결정의 이유였는데요. 박은선 변호사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응시 기회 5분의 1을 잃는 것이 매우 중대한 불이익임을 인정했다면 원고가 2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또 육아하면서 실질상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박탈당한 것 역시 중대한 불이익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그 응시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지금이 처음인데요.
저는 솔직히 낙관하고 있습니다. 승소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에 묻고 싶은 거죠. 그러면 암투병 때문에 또는 우리 원고처럼 두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 때문에 시험장에 못 들어갔다면 이 불이익은 중대하지 않은가. 네, 많은 이들의 제도 개선 의견이 나오는 만큼 그 목소리에 좀 응답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일상 회복에 국내외 여행객이 늘고 있습니다. 항공기 운항 편수도 코로나 이전을 회복하면서 항공사 측과 관광지에선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누군가에겐 고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공항 이전과 보상 확대는 언젠가 풀어야 하면서도 막막한 숙제라고 하는데 정부가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석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주택가. 정막을 깨고 항공기가 머리 위로 날아갑니다. 김포공항에 착륙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을 찢으며 날아가는 항공기 소음은 통상 80에서 120데시벨, 90데시벨 이상은 계속 들으면 직업성 난청이 시작되는 수준입니다. 진짜 막 비행기도 얼마나 자주 다녀요? 찌랑찌랑하고 전화도 아무 못 들었어요. 김포공항 연간 운항 편수는 지난해 기준 14만 3,700대, 이용 승객은 2,452만 4천 명입니다. 공항 운행 17시간 동안 약 390대 항공기가 오르내리고 6만 7천 명이 찾는 수준입니다. 이곳 아이들은 착륙하는 모습만 보니 비행기를 그릴 때 바퀴까지 그린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고. 최근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는 항공기와 기차 등의 교통소음이 심혈관 질환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독일에선 프랑크푸르트 공항 근처 주민이 조용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7% 높았고, 스위스 취리히 공항 인근 주민은 야간 비행 소음에 노출된 후 사망 위험이 증가했다는 연구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런 실정에 내몰린 주민은 김포공항 인근에만 4만 2천 명. 더 큰 문제는 여름입니다. 항공기는 안전상 바람 부는 방향으로 운행하는데 여름엔 남동풍 때문에 주로 양천구 주택단지를 가르며 착륙합니다. 정부와 공항 운영사는 그간 소음지에 피해 거주민을 대상으로 냉방시설과 방음 제품을 설치해주고 전기료와 TV 수신료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만족도와 체감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고, 여기 처음 오는 사람은 다 놀래버려요. 어떻게 사냐고 그래요. 아유, 어떻게 그걸로 만족을 해요.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입고 사는데. 가치가 그렇게 하락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희망이 없다. 정부와 공항 측은 지원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냉방시설은 현금, 방음시설은 실비로 지원하고 기존 전기료와 TV 수신료 지급은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항공사에 부과하는 소음 부담금 기준은 5등급에서 1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도 착륙료의 3%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음 부담금을 2배 더 징수하는 야간 시간 범위도 기존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에서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로 늘렸는데 수입은 공항 주변 지역에 사용한다는 구상입니다. 소음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발생하는 그 소음에 대해서는 피해에 대한 보상과 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들을 더 꼼꼼하게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는 1주택자를 상대로 재산세 40%를 감면해주는 조례안을 마련했는데 제주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입니다. 하지만 항공사에 대한 부담 가중은 이용객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정신적 고통을 받는 주민들은 재산상 피해도 보상받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 특히 일부 주택과 노후 아파트는 재건축이 논의되고 있지만 항공법상 고도 제한으로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어 성사가 불투명하고 사업성도 낮습니다. 아무래도 그 비행기 소음 들린 데는 고도 제한이 걸려 있어서 높게도 안 올라가지만 단지형이 거의 없죠. 양천구와 강서구, 인천 계양구와 경기도 부천시 등은 고도 제한을 포함한 개발 제한 조치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김포공항 이전을 찬성하지만 도심 공항으로서의 가치를 감안하면 현실성은 의문입니다. 선제적 관리와 내실 있는 지원, 정부와 지자체가 이렇게 공헌하는 것도 어느덧 수십 년째. 누군가에겐 설레는 비행기 엔진 음이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선 삶의 질을 가려버린 요란한 곡조가 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적대성입니다. 이번 주 핫클릭, 기후변화 헌법소원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회견 플랜카드에 쓰여진 문구입니다. 이날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청소년들이 일명 기후위기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꼭 3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청소년 19명은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 2010년 만들어진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과 시행령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정부가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 없이 폐지한 점,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률로 정하지 않고 정부에 백지 위임한 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질적으로 기온 상승을 방지할 수 없는 미흡한 수준으로 정한 점이 위헌 사유로 제기됐습니다. 이 헌법소원은 제기 당시엔 국내 최초 기후소송이자 동아시아 첫 번째 사례로 주목을 받았지만 헌재는 물론 정부 차원의 이렇다 할 답변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변호사들과 헌법소원을 냈던 청소년들이 다시 한번 헌재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소송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다 올해 고3이 된 오민서 양은 정치와 법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송을 청구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위기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습니다. 저희 집이 있는 춘천에서는 소형물댐이 최악의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역대급 폭우에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고 누군가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이 시간들을 지내는 동안 마음속에서는 무력감과 슬픔이 김석영 활동가 역시도 매달릴 곳은 헌재뿐이라며 신속한 판단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게 헌재뿐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곳이 이제 여기 하나 남았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기후위기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용해 먹으려는 마음은 있어도 해결해서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의 헌법소원 이후에도 국내에선 4건의 기후소송이 더 제기됐지만 여전히 헌재의 심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가들과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변호인단은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며 세계적으로 기후소송에 대한 승소 추세를 설명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독일에서 우연 결정이 난 헌법소원은 저희랑 거의 같은 시기인 2021년 1월 달에 제기가 됐는데 1년 2개월 정도 지난 2021년 3월 24일에 우연 결정이 났었습니다. 굉장히 1년 2개월 정도니까 빠른 결정이 났던 거고. 이와 함께 윤세종 플랜 1.5 변호사는 헌법적인 판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법조계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기후위기에 대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응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로잡는 역할을 헌법재판소가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런 요구는 법적으로 정당한 국민의 권리이고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헌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법조계도 굉장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한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 최초로
미래 세대 손을 들어주는 기념비적인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여름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져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곳곳에서 기후 이상 현상이 일어나며 일시적 변화가 아닌 범지구적 재난이라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점점 커지는 만큼 우리나라 또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주 핫클립 여기까지입니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걱정이 뜨겁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 한국은행과 자본시장연구원 등 국내 주요 전문기관도 이를 주시하면서 올해 주택가격 하락세 그리고 금융시장 충격을 경고하며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역주택 조합에 가입을 했다가 피해를 입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부동산 시장이 금융시장 그리고 이 지역주택 조합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세만님 어서 오세요. 자, 오늘도 변호사님께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건설업 재고, 즉 이제 미분양 주택도 지난해 이제 9월부터 빠르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이게 회복될지 여부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나요? 네, 그 건설업 종사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주택을 이제 구입하신 분들 모두 여기에 해당하게 여기에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미분양 주택은 최근에 이제 청약 수요 이 상태와 그다음에 이제 건설 재고 같은 경우에는 또 높은 이제 지속성을 갖습니다. 한번 이제 재고가 있으면 그 뒤에 이게 좀 잘 해소가 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단기간 이제 크게 개선되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1월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 수는 이제 7.5만 호 정도 되고 있는데 최근 10년 평균이 이제 4.5만 호에 비해서 매우 이제 높은 수치라서 이제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미분양 주택 적체는 건설업뿐만이 아니라 뭐 부동산업, 인테리어업 등 이런 연관된 산업의 생산 및 고용 등에 좀 전반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자, 이에 따라 우리 금융시장에서도 이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른 좀 금융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도 좀 뜨겁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도 이 부동산 관련 그림자 금융에 대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자, 먼저 그림자 금융 무엇입니까? 네,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림자 금융이란 은행과 유사한 신용 창출 기능이 있으나 은행이 아닌 자들이 창출하는 금융을 의미한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금융이라고 불리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일반적으로 이제 은행에서 신용을 창출한 경우에는 통계나 자료에서 그 데이터를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어느 정도의 돈이 뭐 부동산에 투입되었다거나 아니면 운영자금에 투입됐다 이런 이제 통계나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그림자 금융의 경우에는 자금의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부채 통계 자체도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들을 이제 그림자 금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이 국내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 우선 이제 자본시장연구원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 그림자 금융이 2014년도부터 연평균 17.8%나 성장을 하였으나 같은 기간에 은행 대출 잔액이 약 7.2% 증가를 한 것에 대조적으로 이제 크게 높게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4년도 말 GDP 대비해서 그림자 금융의 비중이 뭐 16% 정도였지만 2022년 9월 기준으로부터는 이제 42%에 해당할 정도로 한국 경제에서 이제 그림자 금융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부동산 그림자 금융에서도 이제 증권회사 아니면 보험회사 아니면 여신금융회사 등에서도 자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충격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게 자본시장으로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요즘 제 지인도 좀 피해를 입었는데 이 지역주택 조합 사례가 좀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지역주택 조합은 주민이 이제 주택이나 아파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한 후에 이 사업 시행의 주체가 돼서 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 조합원들은 그 아파트를 싼 값에 이제 매입을 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부동산 금융 위축에 따라서 이 지역주택 사업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최근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현상이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될 것을 예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제 금리 상승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되지 않자 사업이 좀 난항을 겪는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지인 말도 들어보니까 돈을 이제 투자를 해놨는데 계속 그 아파트 건축이 지연이 돼가지고 좀 계속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대부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때문에 지역주택건설조합 사업 자체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먼저 이제 조합에서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좀 유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심리가 위축되면서 부동산 자체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부터 좀 난항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이제 자금을 또 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 아무리 뭐 대출 부분이 완화가 됐다 하더라도 토지의 구입부터 자금을 좀 투입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유연화된 상황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사업 소개만 들어보면은 정말 혹하는 얘기들이 많기는 해서 저도 살짝 여기에 나도 돈을 넣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실제로 또 이게 소개를 한 대로 진행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위법은 아닌가요? 네, 그 대법원 이제 판례가 하나 있는데 2004다 17924 판결, 뭐 요 판결에 따르면 이제 지역주택조합의 이제 법적 성격은 우선은 비법인 사단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아까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과연 비법인 사단이 할 수 있는 거냐 또는 비법인 사단이라는 또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느 층에 어느 사람한테는 로열층에 뭐 어딜 주겠다 뭐 이런 약정을 이제 이 비법인 사단이 할 수 있는 거냐 조직이니까 이제 거기서 뭐 절차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이 비법인 사단에서 다 똑같은 조합원들인데 누구는 어떻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이거 자체가 조금은 이제 뭐 사기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비법인 사단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돈을 받으면 사기죄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뭐 부동산이든 금융시장이든 재테크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지역주택 조합도 좀 사업 추진 상황이나 이런 것들 꼼꼼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는 변시 오탈자에 대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렸던 김누리 씨 말고도 시험 전날 코로나에 감염돼 시험을 놓친 응시생 사연도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죠. 변시 시행 10년, 시험을 볼 수조차 없게 된 오탈자가 늘고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 변시 합격률도 낮아지면서 그간 최대 80명 정도 발생하던 오탈자는 최근 200명 수준으로 확대됐다는 통계도 나왔는데요. 군복무 외에는 어떤 예외 사항도 인정하지 않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로지 변시에만 존재하는 응시 기간과 횟수 제한, 사법시험에 매달리며 청춘을 허비하는 고시낭인을 줄이려던 당초의 취지가 무색하게 변시낭인으로 이름만 바뀐 채로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로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